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성이며 아들과 딸을 둔 한 어머니입니다. 다른 부모들처럼 나 또한 나의 자식들을 그저 내 모든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저는 혼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영원히 행복하길 바랐죠. 특히 특별한 딸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행복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던 중 잊지 못할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 여전히 분노와 슬픔이 마음을 물들게 합니다. 어떻게 대처했는지 궁금하다면 저와 제 가족이 겪었던 일과 자식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려운 젊은 시절, 저는 부러움받을 만큼 아름다운 결혼을 했고 돈 걱정이나 세상 걱정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업가였던 남편은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고 동시에 저희 집안을 부양해주는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단짠 내용 중 하나로 저희는 첫 아이를 낳았을 때 큰 어려움 없이 아이를 맞이했습니다. 출산 전후로 고통이나 불편함을 거의 느끼지 못했고 부모님도 이 아이를 옹호했습니다. 이런 경험 때문인지 저는 제 처음 아이를 키우는 것을 즐기며 맞이했습니다. 두 번째 욕심이 금방 커지고 2살째의 둘째 아이는 반드시 예쁜 딸을 낳기를 바란다. 그러나 원하는 대로 이루지 않더라도 둘째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난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저는 하늘의 은총을 받은 것인지 정말로 원하던 대로 애게 아이를 가질 수 있었다. 임신 중 우리 아이를 위해 열심히 태교를 하며 출산을 기다렸다. 첫째 아이는 쉽게 나온 것에서 둘째 아이도 쉽게 나올 것이라 예상했다. 머리도 작을 것이고 어려움 없이 출산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둘째 아이의 출산은 지옥 같은 경험이었다. 예정일보다 3주 일찍 진통이 시작돼 당황스러웠다. 급히 병원으로 이동하고 도착해도 상황은 좋지 않았다. 몇 시간이 지나도 자궁이 열리지 않았고 응급 상황으로 치열한 분만이 지속됐다. 그런 상황에서도 차라리 수술을 하는 편이 나았을 것을 후회했다. 10달을 다 채우지 못한 딸아이는 너무 작고 약한 상태였다. 그리고 저 때문인 건지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준 제 딸의 부족함의 장애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희 아이는 한쪽 발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몸이 불편하여 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치료와 재활을 받으며 조금이나마 호전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도 절대 평범한 사람들과 같아지지는 못한다고 했죠. 엄마인 저는 그런 딸아이의 문제가 모두 제 탓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뱃속에서 잘못된 거라 저를 자책하게 되었고 그렇게 둘째 아이는 제게 아픈 손가락이 되었습니다. 낳을 때부터 걱정 없이 태어나 건강하고 활달하던 아들과 달리 딸아이는 아이가 혼자 학교 보내는 것이 아니라서 직접 데려다주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했다. 그때는 차마 혼자 보낼 수 없어서 아이를 등하굣길을 매일 데려다 주었다. 교실 안까지 함께 들어가 아이가 무사히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 후에 돌아올 수 있었다. 게다가 학교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걱정해서 항상 근처에 있었다. 딸을 돌보며 쫓아다니는 것은 여러 면에서 어려웠지만 그 당시 남편이 곁에 있어서 다행이었다. 남편은 아이가 아픈 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해 주었고 딸을 잘 키울 수 있다고 용기를 주는 존재였다. 그러나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비극적인 사고였다. 건강하고 실수 없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사고로 죽을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러나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결국 저는 남편을 잃은 나이에 떠나 보내야 했다. 큰아이는 11살이었고 둘째는 9살이었다. 남편을 기리며 두 아이를 혼자 키워내야 했다. 남편의 빈자리는 컸고 그 존재 자체가 위안이었다. 남편이 없어진 후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었다. 다행히도 남편이 두고 간 것이 많아 경제적인 어려움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제 뱃속에서 잘못된 거라 저를 자책하게 되었고 그렇게 둘째 아이는 제게 아픈 손가락이 되었습니다. 낳을 때부터 걱정 없이 태어나 건강하고 활달하던 아들과 달리 딸아이는 남편이 특별하게 필요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없다는 사실이 제게와 아이들에게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키웠던 딸이 너무 걱정스럽게 변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떠나버린다면 나도 언제든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 제가 먼저 떠나게 된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특히 몸이 아픈 딸이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딸아이의 걱정이 더 컸어요. 몸이 아픈 애가 생기면 어떻게 지낼 수 있을지 상상할 때마다 두렵고 걱정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나 혼자라는 생각에 딸아이가 혼자 남겨져서 어떻게 살아갈지 깨달았죠. 그래서 딸아이가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올려 안고 있지 않고 스스로 하게끔 유도했어요. 처음에는 어렵기만 했죠. 지금껏 한 적이 없던 학교에 혼자 가보라고 하니 무서워하며 거부하더군요. 엄마랑 같이 가죠. 혼자 가기 싫어.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해? 혼자 할 수 있겠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직접 걸으면 돼. 이 집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제는 밖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엄마랑 1학년 때 같이 다니며 연습했거든. 이제 2학년이라서 난 혼자 할 차례야. 그래서 차라리 학교 안 가겠다며 울며 애걸한 딸아이를 내려놓았어. 나도 혼자 잘 다닐 수 있을지, 학교 생활도 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 내 아이를 위해서 손을 놓을 때가 온 것 같아 생각했습니다. 결국 딸아이는 울며 혼자 집을 나섰고 나는 그 뒤에서 몰래 따라 다녔어. 아이가 혼자 등교를 할 수 있을지 걱정돼서 모르게 따라다녔지만 결국 혼자 등교를 잘 시작했어. 남자 형을 따라올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따로 보내야 했어. 혼자 눈물 삼키며 등교하는 모습이 가슴 아팠지만 이게 아이를 위한 길이라 생각했어. 너무 손 많이 들이니까 좀 더 늦지 않았다 생각했고 조금씩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면 딸도 잘 적응할 거라 믿었어. 하지만 딸아이는 학교 생활이 힘들다고 해서 더욱 걱정했어. 예전엔 항상 데려다 주다 보니 애들이 무섭다 못해서 괴롭히지 않았는데 혼자 다니기 시작하니 반 아이들이 딸아이의 걸음을 흉내내고 놀리기 시작했어. 미리 예상한 일이었지만 직접 듣고 나니 참담했습니다. 아무리 애들이라 그러지만 어쩜 그렇게 잔인한지 내 자식도 레그 아이들까지 미워질 지경이었죠. 하지만 그래도 딸아이가 학교를 데려다 달라 괴롭히는 아이들의 혼내달라 말하는 것에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나은아 괴롭히지 말라고 직접 말해봐. 엄마가 가서 해결해준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어디서나 있을 거야? 나은이가 어른이 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엄마가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은이 혼자서 생각하고 이겨낼 줄 알아야 해. 아이는 제가 도와주지 않아 섭섭해했지만 이해는 했는지 그래도 더 떼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로 딸아이는 더 이상 제게 도와달라 말하지 않았고 뒤에서 지켜보니 혼자서 등교도 잘 하는데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딸아이도 이제 홀로 서기를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딸이 중학생이 되었고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게 된 딸아이는 교복을 입고 세상을 조금 더 알아가고 좀 더 잘하는데 보였습니다. 몇 년간 별일 없이 잘 해줬으니 중학생이 되어서도 잘 견딜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창 사춘기를 보내는 아이들은 남에게 상처 주기도 쉽고 상처받기도 너무 쉬웠습니다. 중학생이 된 딸아이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학교 생활을 힘들어했습니다. 초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해서 괜찮을 초등학생쯤이라 생각했는데 중학생들의 괴롭힘은 더 이상 초등학생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학교에 갔다 오면서 매일 울기 바빴고 더 이상 학교 생활을 버티지 못하게 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심각한 듯 싶어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담임 선생님에게 괴롭히는 아이들을 제대로 보살펴달라 부탁했지만 제가 남의 자식들을 교육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생님들 몰래 제 딸을 교묘하게 괴롭히던 것을 알게 되니 상처가 깊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의 과격한 행동과 괴롭힘이 딸을 견디지 못하게 했지만 결국 자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고 외로워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차차 자신을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공부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은 받았지만 대학에 가는 용기가 없다며 좋은 성적에도 포기했던 그 아이는 여전히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창 예쁘고 젊은 나이에 집에만 있어서 안타까웠던 나는 무언가 해보고 싶었지만 전혀 그런 의지가 없었죠. 내가 좋아하는 오빠가 도와준다며 함께 나가자고 해도 신경 쓰지 않는 아이라 내 이야기는 듣지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조금씩 외출을 하며 변해가는 그 아이의 모습에 나는 깜짝 놀랐고 말았습니다. 딸아이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냥 친구를 사귀었다며 기뻐했어요. 대체 어떤 친구를 만나서 변하게 된 건지 궁금했지만 너무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딸아 이에게 고마워하고 있는 것을 알았죠. 하지만 그 친구가 남자친구였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녀가 변한 것이 모두 그와의 관계 때문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좋은 친구 덕분에 일하던 딸은 정말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딸이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었어요. 인터넷에서 만난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었죠. 사실 딸은 홀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인터넷 카페에 가입했어요. 거기서 공부도 같이 하고 고민도 나누며 친구가 되었어요. 최근에 직접 만나서 사귀기로 했대요. 딸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엄마가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남자친구 상현이는 정말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에요. 딸이 안심하고 만날 수 있게 인터넷에서 만난다고 하진 않았지만 엄마의 허락을 얻고 싶어서 그런 거래요. 상현이를 만나보니 정말로 착하고 예의 바른 분이었어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학업을 포기하고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지만 상현이 덕분에 딸이 더 나아가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상현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졸업하고도 안정된 직장이 없이 힘든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내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나에게 할 수 있는 사소한 도움이라 생각했죠. 상현을 만난 후 딸은 이전에 없던 자신감을 얻었어요. 두 사람은 노력하여 몇 년 동안 꾸준히 만났고 결국 상현은 제 딸과 결혼하고 싶다고 나에게 찾아왔어요. 그는 진심으로 가정을 꾸리겠다며 말했고 상황은 좋지 않지만 결혼을 하기엔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혼과 연애는 다르기에 결정이 꺼려졌어요. 결국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결혼은 준비를 낸 편이지만 상현은 열심히 일해왔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집에 도움을 주려고 돈을 모아 이지도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집은 아니라며 돈만으로 도와주면 된다고 하셨지만 생기 없어 보이시는 홀어머니 때문에 우리 딸이 혹시 고생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정말 결혼을 원하고 계셔서 어제 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달래주며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신 상현님의 마음을 보고 결국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제 딸의 결혼을 허락하고 결혼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사위의 집안에서는 기쁘게 맞아주시는 모습이 있었고 몸이 불편한 딸이 시댁에서 상처를 받지 않을까 걱정하셨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매장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걱정되었지만 넉넉한 품종으로 인심이 좋은 사위가 마지막 걱정까지 모두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자식을 통해 부모의 성품을 알 수 있다고 하죠. 낳은 년이 얼마나 훌륭한 인성을 가졌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존경스럽고 고맙습니다. 영화 상영군도를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온대한 일을 가지고 있는 상영군은 정말 놀랍습니다. 항상 나를 걱정하던 이유가 있었는데 이렇게 훌륭한 남편을 만나 안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또한 사부인의 가르침을 받으며 마음의 걱정이 더 이상 없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아들로서도 최소한 제가 가진 부족함을 이해하고 지주는 나을 직장을 찾아준 상영군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아침에 가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예의를 갖추며 말하는 행동이 아닌 이전과 다르게 세상을 떠나기 전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동안 가족에 관심이 없었던 동생에게는 평생 이룩하고자 하는 아들에게 매우 성인적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더라도 엄마의 탐탁치 않은 말이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다행히도 이런 걱정을 두 번 하지 않게 해준 은사 부인을 만났습니다. 서로 칭찬하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기억 가득한 시간을 보내다가 사부인이 내 딸을 데리고 가고 싶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혹시 오해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바엔 사부인의 허락을 얻으면 나은 일을 심러갈 수 있을까요? 저는 딸의 결혼식 준비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나는 제 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도와주고 싶어요. 물론 사돈께서 옆에 계셔주시면 더 좋을 것 같지만 하시는 일이 바빠서요. 그래서 몸이 불편한 나은이를 옆에서 도와주고 싶어요. 출산을 하게 되면 아이도 키워주고 싶어요. 생각지도 못한 사부의 제안에 놀라서
몸이 불편한 딸을 도와주겠다는 말에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혼의 집안일, 일 가르치지 않았는데 사부인 이 옆에서 일을 도와주며 가르쳐주면 좋겠어요. 선한 사위와 사부가 믿을 만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딸이 새로운 가족과 친해지길 원하는 표정을 보이고 있어요. 사부인의 부탁에 감사하다고 답하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상견례를 마친 후 딸의 결혼 준비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할 친구가 없어서 자신 없는데 바쁜 일정을 잘 조절하며 옆에서 도와주는 것을 원해요. 바쁜 일정을 해결하면서도 나은의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아서 기쁘네요. 평생 그 웃음을 보며 행복해지길 바라며 가족이 되어 사위와 사부인과 함께 살고 싶어요. 여러 차례의 만남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을 제외하고 모두가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생겼어요. 저는 이전보다 더 친밀해진 것 같아서 기쁘게 식사를 했어요. 그때 딸이 제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엄마, 상현 씨와 앞으로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아서 부탁을 해보려고 하는데 정리가 완벽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추후에 갑자기 부탁하는 것보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결혼할 때 무슨 선물을 더 할까 고민 중인데 엄마가 현재 상현 씨가 다니는 회사에 취직시켜줘서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결혼 후에도 상현 씨가 이 일을 계속하면 우리 둘의 경제적인 면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엄마나 오빠가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 몇 번이나 감사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민해보니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오빠도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이 있고 나도 가사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 적응하고 싶어요. 아마도 당신은 카페를 열고 싶어 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재 가족과 함께 생각하고 있고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네요.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고려할 부분이 많아 보이는군요.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하며 결정을 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들이 존중하고 지원해 줄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함께 협력하며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응원할게요. 하체가 능력이 있다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괜한 고민 만들어드려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젊은 아이들이 저희보다 앞으로의 전망을 보는 데 있어 더 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장의 몇 년은 힘들더라도 서로 같이 이겨내면서 여의심이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지도 모르고 이어 나은이도 카페처럼 사람과 많이 접하는 곳에서 일하면서 사회의 편견도 깼고 스스로 무엇인가 해낸다면 자존감도 올라갈 거고요. 못난 아들을 둔 어미로서 이번 부탁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사위가 얼마나 준비가 되었나 보다는 나은이가 사회에 나와 활동을 한다는 말이 제게 더 와닿았던 그 말을 듣자마자 밝은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는 딸아이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그 상상을 하니 딸을 위해서라도 도움을 줘야겠다 마음에 먹게 되었습니다. 당장에 그의 부탁을 수락하지는 않고 집으로 돌아가 고민을 하는 척했고 사업 자금을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계속된 저의 도움으로 사위와 딸아이가 안일한 마음을 가질까 싶어한 하나의 안전장치였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 결혼식이 다가왔고 저는 청승맞게도 수많은 하객들이 모인 딸아이의 결혼식장에서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아침까지 어떻게든 참아보려 했던 눈물인데 그토록 아름다운 딸아이의 모습에 보게 되니 저와 딸이 겪어온 힘든 시간들이 머릿속에 스쳐갔어요. 언제 이렇게 다 자란 건지 딸아이는 오는 저를 웃으며 위로해줄 나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제 몫을 다한 거라 생각하며 딸아이의 영원한 행복을 빌게 되었죠. 결혼을 한 달은 그 뒤로도 친정하이 자주 찾으며 행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전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긍정적이고 밝아진 모습에 저 또한 너무나도 만족해하고 있었어요. 일 창달과 제가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갑작스레 어두운 먹구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코로나 하였어요. 점점 걷잡을 수 없게 거져가는 코로나 사태로 저는 사업으로 많은 사람을 상대한다는 이유로 따라 이 또한 사위가 하는 카페로 인해서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에 만남을 줄여 가게 되었습니다. 사태가 진정이 되어가면서 너무라도 딸을 보고 싶은 마음에 친정으로 와서 보자며 제게 연락을 해보아도 가게 일로 바쁘다며 거절해요. 가게를 찾아가려고 하면 코로나가 위험해서 또는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며 좀처럼 얼굴 보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소한 이유로 차이피의 만남에 거부하는 딸아이에게 서원했지만 딸아이도 힘든 상황에 재촉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뉴스에서 백신이 도입되고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딸과 보게 되는 날을 오매불망 기다리게 되었죠. 그러던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창문 밖 풍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비 때문인지 아들은 퇴근길이 늦어지고 있었고 나는 돌아올 아들을 위해 준비 중이었어요. 일국찌개를 끓이고 야채를 다듬고 있을 때 아파트 출입문에서 호출이 왔어요. 화면을 해보니 음식 배달기사분 같았어요. 그 호출에 대답하기도 전에 문이 열려 있었는지 난 몰래 들어온 배달기사분이었어요. 혹시 아들이 배달 음식을 시켰는지 의심이 들어 전화를 걸었어요. 네, 어머니. 아, 제가 좀 더 늦을 것 같은데요. 비가 너무 많이 오는지 차가 막혀요. 그래, 알았어. 그런데 너 혹시 배달 음식 시킨 거 있니? 배달 음식 2호요. 아니요, 제거 시켰다고 해요. 아니, 우리 호수를 호출했는데 아마 그분이 호수를 착각한 건가 봐. 아들과 통화 중에 호수를 착각한 배달기사분이 저희 집 문을 두들겼었어요. 혹시 너의 친구가 대신 시켜준 건 아닐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차분히 대답해주는데 참까만 여자가 있다면 차원이야 말해줄래. 그런데 문을 요란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와요. 엄마, 제발 숨겨줘요. 엄마, 나 다음이야. 문 좀 열어줘요. 분명 내 딸의 목소리였어요. 급하게 현관으로 뛰어가서 문을 열어주니 제 딸이 배달 복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나은이. 왜 그렇게 해? 옷을 여기 숨긴 건 왜?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왜 그렇게 두려운 것 같아? 딸아이는 비에 젖은 채 몸을 떨고 있었고 나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와 몸을 닦고 뜨거운 물에 욕조에 넣었어. 그녀가 홀로 욕조에 들어가는 것도 겁이 나서 내가 옆에 있게 되었어. 그러나 딸아이의 몸에는 멍이 있었어. 분명히 뭔가 안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았어. 시간이 지나며 나은이는 더 안정되어 있었어. 나는 조심스럽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딸아이에게 물었어. 그리고 딸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나 자신을 부숴버리고 싶었어. 나는 딸이 못 보는 동안 시댁에서 인간다운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 시모에게는 나와 딸 이외에 다른 존재가 있었어. 딸아이와 함께 살게 된 시모는 매우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즐겼다. 내가 도와준 덕분에 그녀는 자금 걱정 없이 카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오픈 이후 많은 미디어에 노출되며 성공적인 매출을 이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상황은 악화되었어. 매출이 감소하고 적자가 나타나며 공과금과 대출에 대해 걱정이 커졌고, 정부의 지침에 따라 영업이 힘들어졌다고 해 결국 사위가 카페 업무를 잠시 중단하고 임시 노동자로 일을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루 24시간 중 대부분의 시간을 일하는데 투자하여 피곤해졌다고 합니다. 딸도 어려운 시간에 일을 도와주고자 여러 곳에서 일해보려 했지만 불편한 몸뚱이 때문인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자신의 아이는 열심히 일하는 부모님의 모습에 안도하고 마음 아프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딸을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말로만 하던 폭력이 실제로 손으로 친다거나 꼬집는 육체적인 폭력으로 이어졌으며 전과 달리 매우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며 딸은 학창 시절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고 과거의 상처가 재참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폭력에 시달리는 상황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외출할 때엔 아들 앞에서는 웃는 모습을 연기하면서 일을 이어나갔고 나중에는 용돈을 훔쳐 사용하는 등 자신이 가난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괴로운 상황에서도 몸이 힘들어하는 딸아이에게 새벽 물류일을 하게 한 사위는 더욱 잔인한 행동을 보였는데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걸어서 배달을 하도록 명령해 참아야 했다고 합니다. 결국 문제가 심각해지고 관절에 무리가 가해져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딸이 중도에 집으로 돌아온 것이 정말 그 시점에 그렇게 엄청이었다고 합니다.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내린 결정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나 자신을 반성하며 그런 행동이 정당한 것인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정신이 없던 나는 딸이 힘들게 일하고 있는 동안 식사를 하고 잠을 자며 일상을 보내며 자신이 진정한 어미인지 의심했습니다.
참을 수 없어서 딸을 집에 남기고 바로 임모님에게 향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체면과 도리멸렬을 버릴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자신의 손으로 그 여자를 몰아내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내 모습에 당황하지도 않는 시모는 나를 보자마자 거짓말을 하며 애들은 지금 카페에 있고 지금 집에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의 말을 마침내 믿지 못해 머리를 잡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사돈, 내가 사람입니까? 내가 내 딸을 대하는 방법을 알면서도 그런 짓을 하는 걸 어떻게 봐? 나한테 이기적인 태도로 돌아서자. 나는 내가 내게 바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너희처럼 이해 안 되는 존재에게 말이 통하지 않아. 정말 화가 나 머리카락을 갖고 이리저리 휘두르며 그 여자의 머리카락을 한가득 붙잡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뽑히고 나니 그 여자는 벗어나기 시작했고 나는 그 여자를 폭행하며 물품을 던지며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아래 숨어있던 여자는 뼈망치에 맞더니 혼을 잃었습니다. 제가 못했다고 빌고 있었지만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너희가 교도소에 가도록 할 것 같아. 사딸들한테 빼돌린 돈을 돌려주지 않았어. 너희 아들이 가게를 차리겠다고 빌려준 돈, 나는 지금 다 갚을 거야. 그리고 내 아들이 경찰이 되었던 걸 알고 있지? 내가 한 행동으로 뭐가 되든 간에 콩방에 갇혀 있게 될 거야. 사과하라고 하니까 하체가 최소한의 것이라 말하더라. 그 아들이 고생하는 걸 보니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우리 아들은 그 잘못에 관련이 없어. 열심히 살아가는 아이를 봐주길 바라며 거쳐주길 바래. 사과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했어. 딸이 당한 만큼 매를 치고 싶었어. 그런데 일을 마치고 돌아온 사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를 말리게 되었어. 장모님, 무슨 일이에요? 이거 놓고 이야기해요. 너도 똑같은 놈이야? 너는 정말 몰랐어? 그 말에 놀란 것 같았어. 어머니가 너한테 일집 남은 것 없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나는 뭐라는 거야? 어머니, 무슨 말씀이에요? 그 자리에서 내가 했던 일을 모두 말했어. 사위는 전혀 몰랐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탓할 수 없었어. 그때 내가 믿어달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앞으로는 저와 여자의 일은 두고 보면 알 거야. 내 딸과는 탕장이 온화하지 않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시킬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지고 돌아오면서 이렇게 한들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딸아이가 받은 상처는 아직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 제 잘못인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시댁 식구애라도 둘만 살게 했어야 했는데 딸아이를 상처 입힌 것 같아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엉망이 된 집으로 돌아온 제의 모습을 보고 아들과 딸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더라도 보였습니다. 저도 더는 딸에게 상처만 더 주는 일인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사위가 집으로 찾아와서 처음에는 노발대발하며 쫓아내려 했지만 사위는 정말 몰랐었던 일이라고 말했고 사실을 듣고 나서는 그 여자와 연애를 끊었다고 말해왔어요. 그 말을 믿지 못한 저에게 자신이 이 세상 누구보다 나은 이를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알았다면 절대 이런 일 없었을 거예요. 물론 제게 책임이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장모님 말씀처럼 남편으로서 나은이가 힘들어하는 걸 눈치채지 못한 건 제 잘못이에요. 더 이상 같은 일은 없을 겁니다. 어머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일절대. 나는 확신한다. 내가 맹세한다. 제 남편은 세상의 유일한 존재다. 어머니라고 해도 자식에게 그런 행동을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한다. 대부분의 돈을 상환할 것이다. 그러나 화가 풀리지 않는다면 나는 자기 손으로 얼마든지 상환할 각오가 되어 있다. 하지만 부탁한다. 나에게 있는 것은 단 하나. 그것은 남편과 함께 있는 것뿐이다. 나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네, 맞다. 가상현실에 숨겨두고 이렇게 말해서 문제가 더 커질 것이라 생각했던 내 잘못도 있지. 아니, 내 잘못이 더 크니까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하니까. 앞으로는 어머니를 더 이상 기동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주자 내가 용서해준다면
상현 씨의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아니면 안 돼. 어머니의 딸은 내가 숨긴 채로 사건의 심화를 모르고 있을 거라 생각하며 몸서리치는 나를 설득했다. 상현 씨의 결백을 계속 증명하고 제가 용서하게 될 것을 느꼈다. 마침내 나는 용서해주기로 했다. 그리고 딸이 나를 용서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엄마와의 연을 끊었으나 우리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그것이 그녀의 결백을 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언제든 자신의 딸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생각에 조금 주저하는 마음가짐일지라도 처음에는 낯선 사위와 함께 한다는 것이 불편했지만 지금은 아들 한 명 더 얻은 것 같이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또한 딸도 상처를 입고 세상에 발을 내딛고 있는데 그 덕분에 제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이 4명의 아이들을 포함한 가족들이 행복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네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